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레미 테일러 선생님의 제자이자 신화학자인 고혜경 교수님의 나의 꿈 사용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꿈도 개꿈은 없다고 합니다. 꿈은 매일 밤 신이 보내는 연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신화처럼 꿈도 인간 무의식의 속삭임이며 얽힌 삶을 풀어낼 실마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매일 밤 자신이 꾼 꿈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 꿈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미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꿈은 은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자신이 죽었다면 실제로 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벗어나 새롭게 의식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꿈에서 스승이나 부모님을 죽였다면 그것은 스승님이나 부모님의 그늘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스스로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황홀한 섹스를 하는 꿈은 야한 꿈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는 이런 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칼 융의 평생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탐구를 통해 완성한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림자와 페르소나, 그리고 개인 신화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그림자와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BTS의 노래 The Soul of Map, 페르소나로 이제 익숙해진 말이 되었습니다. 페르소나와 대비되는 개념이 그림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수용하는 것은 나다운 삶을 사는 성인이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이 과정을 융은 개성화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느라 지쳐버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거리는, 내면과 연결이 끊어져 버린 채 시간만 흘러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린 분들에게 특히 그림자는 중요합니다. 화면에 책의 내용과 매치되는 BTS의 노래 페르소나 가사를 띄울 테니 함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기보다는 온전하게 살아라. 이보다 해방감을 주는 표현이 있을까? 그런데 이 말의 무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융의 이 표현을 처음 듣는 순간 나는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이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나누며 살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려 애써왔다. 온전함이 이상이라면 착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욕망으로 가득한 나를 위한 자리도 마련될 터이다. 그렇다면 이런 내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나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세상은 무법천지로 변하지 않을까?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문화나 밝음과 선함을 강조하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런 주장은 도발적이다. 내 안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음과 선함으로 가득한 자신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심층 심리학은 그림자 이론으로 답한다.
빛이 밝으면 어둠이 짙어지듯 의식이 커지면 그림자도 그에 상응해서 커진다는 점이 심층심리학에 설명하는 그림자 이론의 토대이다. 자신을 만나는 것은 곧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다. 오래 외면하고 덮어두고 부인해온 자리로 눈을 돌려 직시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겨운 도전이다. 하지만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어느 것도 무가치한 것은 없다. 전부 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어두움조차 소중해진다. 그림자 탐색은 통과 의례다. 삶의 전반부가 사랑과 일로 분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적인 의무와 기여를 위해 매진하던 시기라면 후반부는 덮어두고 부인했던 그림자를 만나 삶을 재조명하고 재구조화하는 시기다. 다르게 말하면 삶의 전반부는 그림자를 쌓아가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있는 줄도 몰랐던 그림자를 만나 백년 가약을 맺는 시기다. 흔히 그림자를 만난다고 하면 수용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남을 넘어 언약과 헌신을 요하는 천생배필과의 연을 맺어야 한다. 그런 차원의 결속만이 그림자 속 황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진귀한 보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적으로 변모시킨다.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의 초대이다. 중년의 위기는 그림자 세계를 직시하는 통과 의례로의 초대다. 중년이 되면 기존에 살아오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불안, 초조, 허무가 밀어닥친다. 우울에 빠지고 자신뿐 아니라 일이든 도박이든 사랑이든 중독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전혀 모르고 있던 영역으로 눈을 돌리라는 초대장이 무의식으로부터 날아든 순간이다. 이 초대에 응한다는 말은 혁명을 위한 맹세와 같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는 요구는 마치 폴고갱이 파리 은행원 자리를 박차고 남태평양 섬을 찾아 떠났듯이 막다른 선택 상황으로 몰고 간다. 무모하고 극단적이었지만 고갱도 이런 선택 앞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무의식의 초대 앞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까? 그 방법이 모호하기만 하다. 우리는 그림자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먼저 그림자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자취가 드러날 때 잡아두는 방법은 있는가? 개인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도 있는가? 그림자와 백년 가약을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신을 만나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최선과 최악을 만나는 것이다. 두렵지만 신비한 이 여정은 진정한 나를 찾는데 필연적인 길이다.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사람만을 위한 영광된 길이기도 하다.
그림자라는 중년의 초대는 이런 준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림자를 이야기하자면 융의 용어인 페르소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입부분에 구멍을 뚫린 가면을 썼는데 페르소나는 이 가면을 지칭하는 말이다. 누구든 세상살이를 민낯으로 할 수는 없다. 때와 장소에 적합한 페르소나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페르소나는 자신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또 적절한 자신을 연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페르소나를 염두에 둔다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 페르소나는 호불호의 시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몸에서 피부가 맡은 역할처럼 세상과 자신을 구획짓는 경계막이자 보호막이 페르소나다. 페르소나는 피부처럼 필수 불가결하다. 하지만 드러내는 자신과 숨긴 자신 사이에 간극이 커질 때가 문제다. 할리우드는 페르소나 왕국이라고 부른다.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계는 대중의 기호에 맞는 가면을 쓰도록 요구받는다. 연예계 최고의 인고 부부나 커플이라며 대중의 부러움을 사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폭행, 고발, 이혼으로 매체를 장식한다. 이 세계의 생리를 한다면 충격이나 배신감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페르소나 왕국이란 페르소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사는 집단에 대한 곱지 않은 표현이다. 헐리우드나 연예계를 페르소나 왕국이라고 부른다면 한국을 페르소나 국가로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민낯은 가면에 구멍이 뚫릴 때 드러난다. 어젯밤에 내가 그랬다고? 그건 내가 아니었어. 필름이 끊겼어. 맨정신으로 그럴라고. 이럴 때 변명과 부인과 회피는 자동적인 반응이다. 이는 아이들도 하는 일이다. 하지만 민낯을 인정하고 성찰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간판이나 스펙 같은 가면에 혼신을 기울이다 보니 에너지는 표피에만 쏠려 있는 형국이다. 이때 그 아래에서는 무럭무럭 그림자들이 자란다. 피부 속이 보이지 않듯 숨어 있는 게 그림자의 특징이다. 그러니 자각이 어렵다. 물론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통제 불가의 순간, 충동적이고 돌발적으로 나온다. 당혹감과 수치심, 후회가 밀려들 때 그림자를 반성적으로 들여다보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가리고 싶은 그림자에 구원의 열쇠가 있다. 아직은 의아할 것이다. 하지만 한 걸음씩 서서히 들어가 보자. 그림자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북미 인디언의 구전 설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인디언 부족이라면 태어나 자라면서 늘 듣는 이야기다. 너는 15살이 될 때 혼자 숲으로 들어가야 해. 거기서 숲에 사는 괴물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만일 네가 무서움에 질려 괴물에게서 도망친다면 괴물이 너를 따라와 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러니 괴물을 만나면 도망치는 대신 모닥불을 피워. 모닥불 건너편에 앉아 괴물을 지켜보면서 그 밤을 지내야 해.
전형적인 통가을의 이야기다. 성인이 되려면 홀로 내면이라는 고독한 숲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서 만나는 존재가 괴물인데 이 괴물이 심리학 용어로 그림자다. 그림자에게서 도망치면 엄청난 파괴가 뒤따른다. 또 순진한 나머지 그림자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괴물에게 잡아먹힌다. 괴물을 만나면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불을 지펴 잘 관찰해야 한다. 두렵고 위협적이지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괴물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밤의 숲을 찾지 않는다. 괴물은 말살되어야 하고 괴물 같은 파괴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철저히 격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괴물은 여전히 우리 내면 속 밤의 숲에서 살고 있고 그러다 문득 모습을 드러낸다. 물론 그림자는 수시로 출몰하지 않는다. 인디언 구전설화에서 무의식 세계의 은유의 숲으로 들어가 괴물을 만나는 건 신화 속 영웅의 여정에 늘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인이 신화 속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의식적으로 숲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림자, 즉 괴물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다. 즉 증상으로 그림자를 만난다. 삶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순간, 실연, 사업 실패, 치명적인 사고나 질병, 우리는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그림자를 맞닥뜨린다. 만취 상태나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그림자를 만나기도 한다. 신랄하거나 냉소적인 표현, 음울한 무드 속에서도 그림자가 숨어 있다.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일, 음식, 로맨스, 종교, 게임, 사랑, 독서, 봉사 같은 수많은 중독 속에서도 그림자가 위장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가리고 숨는 그림자가 표면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 다시 무의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림자가 정체를 드러낼 때 인디언들처럼 초대해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최선이다. 거리를 두고 불을 밝혀 관찰해서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다 해도 그림자가 괴물이라는 사실은 간과하지 말자. 너무 오래 자세히 보는 것은 위험하다. 떼어내고 무시하고 부인하려는 태도가 위험하듯 가까이 가서 압도당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이런 양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그림자를 제대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다. 그림자 작업은 엄청난 인내를 요한다. 때로 그림자를 놓치고 망각하고 또 다시 상기하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지난한 작업이다. 인내뿐만 아니라 예리한 본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처님 같고 예수님 같은 자비심을 필요로 한다. 그림자를 대하는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한다. 전문 통역사로 특히 불교 관련 통역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은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티베트에서 온 림포체의 강의를 통역하던 중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느닷없이 고함이 날아들었다. 통역! 똑바로 해! 강연장 공기가 팽팽해졌고 림포체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는 상황이었다. 존경하는 림포체 앞에서 친구는 멘탈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단 몇 초 사이였는데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했다. 다시는 이따위 통역자를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
마치 독심술이라도 싸듯 림포체의 꾸중이 들리는 듯 했다. 자책과 자기 혐오에 익숙한 말이 관중 속에서 날아온 펀치보다 더 세게 자신을 남타했다. 바로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관음의 자비라고 나중에 친구가 부른 기적이다. 자신을 공격하고 경멸하는 소리를 향해 네가 좋아지고 편안해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릴게. 너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할지라도 너랑 같이 있고 기다릴게. 이 말이 자기 안에서 흘러나왔다. 이어서 만일 림포처가 나를 내친다면 이분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없어. 자신감을 회복한 친구는 스승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림포치에게 청중 가운데 누군가 제게 통역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알려주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생을 힐난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며 괴롭혔던 내면의 아이에게 무량한 자비심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림자는 사랑을 요구한다. 강연을 마치고 림포체는 부드러운 미소로 자신 또한 어린 시절 너무 많은 기대를 받았기에 공황장애를 앓았던 사실을 고백했다고 한다. 자신의 그림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곧잘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하나는 그림자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 상황을 잘 묘사하는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 이야기가 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열쇠를 찾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찾아도 열쇠는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왜 거기서 열쇠를 찾는가라고 묻자 이 사람이 불빛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열쇠는 빛이 비치는 곳이 아니라 어둠이 두려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엉뚱한 곳에서 그림자를 찾는다. 밝고 눈에 보이고 알고 있는 자리에서 그림자를 찾으려 시도한다면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일에 있어서도 완벽을 추구하고 자신을 늘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그렇지만 그림자는 본래 빛의 반대쪽에 만들어진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그림자를 머리로 다루려는 태도다. 내면 작업을 하는데 성찰 능력은 주요한 부분이다. 제레미 선생님은 명상은 전두엽을 제거하는 작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렇긴 하지만 고도로 지적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다. 빨리 파악하고 정리한 의식으로 감정도 감각도 통제하려 든다. 이런 습관에 젖은 사람이 그림자 작업에 임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 내 그림자를 찾아내고 거기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이제 파악했어. 이런 태도면 그림자에 대한 아이디어나 통찰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기저로부터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자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림자 속 황금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앞서 예로 든 통역사의 경우를 보자. 자신의 자랑스러운 면이나 긍정적인 부분은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가리고 부인하고 없애고 싶은 점을 사랑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랑은 이런 커다란 자비심이 아닐까? 자신에 대한 심오한 수용을 바탕으로 한 더 큰 전체에 대한 사랑 말이다. 내 안에 침잠해 있는 그림자를 맨눈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해와 통찰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림자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모두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림자가 작동하는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즉 숨겨져 있던 그림자가 의식의 표면으로 뛰어오르는 순간 낚시질 하듯 포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삶에 대한 사보타주를 한다. 수용하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이 그림자 속에 들어있다. 숨어있는 내용을 찾자면 투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모임에 참석한다고 치자. 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에 걸리는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쟤는 자세가 엉망이네. 옷 색깔 참 촌스럽다. 건방 떠네. 아부하는 모습이라니. 또 누구를 유혹하려 드네. 내 눈에는 보이지. 성능 좋은 스캐너처럼 한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들어온다. 이 모두가 본인의 그림자다. 다시 불편한 진실에 상기하자. 내 안에 없으면 거슬릴 이유도 없다. 진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지점이다. 그림자 낚시를 했으니 한 발 더 나가보자. 거슬렸던 동료나 친구들을 묘사하던 문장에서 주어를 바꾸어 전부 1인칭인 나를 붙여보자. 나는 건방져. 나는 사람을 유혹해. 나는 아부를 잘해. 하찮게 보일지 모르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방식이다. 또 은밀한 수치심 속에도 그림자가 숨어 있다. 몸에 대한 열등감이나 성적인 금기들은 그림자와 직결된다. 어떤 감정이나 내용이 가장 당혹스러운가? 어떤 모습을 내게서 없애버리고 싶은가? 어떤 면이 수용하기 어렵고 추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가? 이 모두 그림자와 관련된 질문들이다. 요즘 인터넷 댓글이 종종 이슈로 등장한다. 꼬이고 거칠고 파괴적인 악플에는 분노와 혐오의 언어들이 질비하다. 익명의 SNS 공간은 날것의 그림자를 배설하는 장이 되어간다. 그림자가 지닌 에너지가 폭발하기 전에 발산의 기회가 되니 정신건강의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진짜 용기를 발휘해보자. 간단하다. 자신이 단 악플의 주어를 나라는 1인칭으로 바꾸면 된다. 또 그림자는 투사 안에도 위장되어 있다. 자기에게 과한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은 투사 드라마가 작동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토할 것 같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있는 걸 참아낼 수가 없어. 이런 반응은 지금 상대나 상황을 통해 내 그림자를 만났을 때 일어난다. 지금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 혹은 요즘 자주 비난하는 대상이 누구? 가족이나 친구 중 참아낼 수 없는 모습은? 이 사회에서 내가 가장 혐오하는 집단은? 등의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치스럽고 드러날까 꺼려지는 어두운 그림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림자를 톤으로 나눈다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밝은 그림자가 있다. 밝은 그림자를 화이트 섀도우라고 하는데 영웅 숭배가 대표적인 예다. 자라면서 누구나 꼭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
성인도 롤모델이 있는데 누구처럼 살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말은 그 대상에게 자신의 밝은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밝은 그림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큰 바위 얼굴처럼 그런 인물을 닮고 싶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앞서 투사를 다룰 때 언급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웅은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 세워진 이정표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는 모든 일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이상화된 어떤 사람처럼 되는 것보다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의 목표다. 따라서 밝은 그림자의 투사도 오래 지속되면 폐해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날 때 밝은 그림자를 만날 때보다 훨씬 안도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의식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그런데 밝은 그림자는 왜 문제가 되는지 동기조차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처음으로 밝은 그림자도 극복의 대상이며 반드시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화가 있다. 1995년 유학을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였다. 매튜 폭스 신부가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재기발랄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매튜 신부와 함께 일하고 싶어 모여들었으니 교수진이 쟁쟁했다. 학생들의 배경도 다양했는데 공통점이 있었다. 매튜 신부님의 천재성, 예언가적 통찰이나 혁명적 아이디어, 예술과 신과학에 대한 존중, 세계의 다양한 영성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에 매료되어 입학을 했다는 것이다. 학생들 각각 자신의 밝은 그림자를 투사하는 대상이 매튜 신부님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다 첫 학기를 마칠 즈음 꿈 수업 시간이었다. 한 학생이 매튜 신부님을 살해하는 꿈 장면을 이야기했다. 제레미 선생님이 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이런 꿈은 대개 졸업 즈음에야 등장하는데 첫 학기에 이 과업을 수행한 학생이 나타난 것이다. 자신의 천재성과 창조적 호기심, 열린 마음을 매튜 신부에게 투사했기에 자신의 투사를 거두는 내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학생들 모두의 과제였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일이 이렇게 단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 학교가 좋은 학교였기 때문이다. 당시 들뜬 교실의 모습이 내게는 낯설었다. 내 안에서 스승에 대한 죄책감이 와서였을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아무도 내가 이런 성취를 했을 때 축하하고 존중해주지 않아서 그 풍경이 낯설었던 것이었을까? 무언가 어색했던 그 자리가 지금은 얼마나 귀한지 안다.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선생으로 살아가는 요즘이 돼서야 실감한다. 만일 매튜 신부의 천재성에 매료되어 10년, 20년 동안 신부님 도제나 추종자로 살아간다고 상상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이다. 감당해야 할 책임은 신부님이 지고 자기는 그 뒤에서 신부님을 도우니 자신도 충분히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며 착각할 수 있다. 물론 큰 스승을 보조하는 일이 가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스승에게 투수한 내용을 처리하지 않고 옆에 있는 데에만 에너지를 쏟는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언제나 학생으로 머문다. 이는 자신이 지닌 천재성을 사보타주하는 길이다. 제레미 테일러 선생님이 내 학생들 앞에서 밝은 그림자 투사에 대해 역설한 적이 있다. 선생님은 10년간 매해 여름이면 한국에서 꿈 워크숍을 했다. 3년 전 마지막 방문 때였다. 내가 시작한 신화와 꿈 아카데미 학생들과 꿈 작업을 하며 남긴 이야기다. 지금 이 교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고 박사의 지성이나 친절함에 매료되어 이 수업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고 박사에 대한 투사가 없었다면 이 학교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과제는 고 박사에게 하던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밝은 그림자 투사에 따르는 필연적인 어둠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진자운동을 하는 시계추처럼 한쪽을 이상화하면 그만큼의 높이로 반대쪽 어둠이 부각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다. 근사하고 멋지다고 말하는 건 형편없고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예비한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래서 어느 쪽도 불편하다. 내가 지닌 것 이상으로 올려줘도 어지럽고 깎아내려줘도 아프다.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며 감당할 뿐이다. 실제로 선생이나 지도자 입장에서 밝은 투사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놓일 때도 많다. 무척 위험한 일이다. 이 사람은 나의 치유자고 내 영혼의 뮤즈야. 이런 투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먹힌다. 하지만 투사를 깨뜨리는 순간 청중은 술렁거린다. 마구 날아드는 쓰레기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짜 스승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때로 우리 모두 이상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들도 그림자가 있으니 오히려 다행스럽다. 만일 충분히 사랑해주고 적절히 뒷바라지하며 늘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부모의 자녀나 제자라면 성장이나 독립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형벌일 수 있다. 부모의 힘을 넘어 개성화라는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니까. 또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능가할 수 없다면 그 그림자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성공한 부모의 자녀가 힘겨운 것이다. 밝은 그림자도 어두운 그림자도 결국 본래 내 것을 다시 내게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다. 한 번 더 강조하건대 투사는 거울을 유리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유리라 믿으면 유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자신으로부터 유리되어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발생한다. 자신의 빼어남과 좋은 특질을 남에게 양도하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에너지 낭비가 또 있을까? 오늘은 나의 꿈 사용법에서 그림자와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안에 못난 부분,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에게서조차 버림받았던, 억압받았던 나의 그림자를, 나의 내면 아이를 이제 따스하게 바라보렵니다. 내 그림자가 어떤 객으로 들썩이며 자신을 비난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분노하면 림포체 강연의 통역사처럼 내 그림자에게 말해주렵니다. 네가 좋아하고 편안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게. 너랑 같이 있을 거야. 기다릴게 하고 포근하게 말하렵니다. 그렇게 내 그림자를, 내 내면의 아이를 사랑해 주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참 뭐뭐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참, 또 나의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수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제 자신을 정화하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너무 이상화해서 저 사람은 정말 멋지고 훌륭하다라고 밝은 그림자를 투사할 때 나 자신도 그 사람도 어두움도 밝음도 있음을 수용하고 그저 가장 자기다운 사람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